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공격으로 무자히딘은 큰 피해를 봤지만 CIA와 파키스탄 정보국을 통해 무기, 자금, 훈련을 지원받고 중동 전역에서 지원자가 몰려왔습니다. 소련군의 전술을 배우기 시작한 무자히딘은 소련군을 정면 공격하는 전술을 벌이고 군사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을 시행하거나 수송부대와 호송부대를 습격했습니다. 1984년부터는 무자히딘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소련군의 항공기를 격추하기 시작했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련군을 공격했는데요. 이 때문에 소련군 전사자는 1450명에서 2340명으로 훌쩍 늘고 말았죠. 초기에 기세등등하게 아프가니스탄으로 진격하던 소련군의 위세는 위축되고 있었으며 반대로 무자히딘에는 서서히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무자히딘은 1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주둔군 1000명 이상의 도시를 하나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였고 소련군은 지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레즈네프의 뒤를 이은 안드로포프는 취임 후 노동자들의 꾀병이나 무단결근을 근절하기 위한 노동규율을 확립하고 경제적 탈집중화 같은 실험적인 경제개혁 등으로 생산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덕분에 1985년까지 소련의 경제 성장률은 4%대를 기록하며 고질적인 경제 성장률 저하에서 벗어났는데요. 외교적으로는 소련 아프가니스탄으로 실추된 소련의 위상을 다시 복구시키고자 개혁 성향을 지닌 젊은 기술 관료들을 중용하기도 했고 그 중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도 있었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으로 안드로포프는 내부 체제 단속을 위해 이스라엘에 이민하는 유대계 소련인의 수를 극소수로 제한했고 문화, 예술, 언론을 탄압했습니다. 게다가 안드로포프는 지병인 만성 콩팥병의 악화로 재임 기간의 절반 이상을 병원과 크림반도의 요양소에서 보냈고 결국 1984년 2월 9일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시작을 함께했지만 그 끝은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거였죠. 안드로포프는 소련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후임으로 고르바초프를 눈여겨봤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고 콘스탄틴 체르넨코가 5대 서기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체르넨코조차 폐공기증을 앓는 탓에 안드로포프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할 때 숨을 헐떡일 정도로 건강이 나빴습니다. 소련 사회도 병약해 보이는 체르넨코의 모습에 실망했고 체르넨코는 교육개혁 정책 빼고는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1985년 3월 10일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러니까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내내 서기장이 3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죠. 게다가 1986년의 오일 쇼크로 인해 소련의 경제는 다시 침체기에 빠지면서 상황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체르넨코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한 고르바초프는 그의 뒤를 이어 6대 서기장의 자리에 올랐고 장례식 이후인 1986년 2월에 소련 공산당 대회를 엽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철수와는 별개로 소련군은 3월 29일에 특수부대와 제334대대 합동으로 쿠나르주 아사다바드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무자히딘 기지를 격파했습니다. 이에 1986년 4월에는 무자히딘이 주요 도시 중 하나인 헤라트를 점령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5월 4일에 열린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 총회에서 새로운 총회장이 선출되더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죠. 하지만 1986년 6월에 바다흐샨, 타카르, 쿤두즈 지방에서 37개 대대가 민간과 군수송대를 호위하는 매뉴버 작전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7월 28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르바초프가 6개 연대 약 7,000명의 병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곧 철수할 거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을 완전히 철수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승리하지 못하고 발을 빼기에는 인명부터 비용까지 들어간 게 너무 많았죠. 그런데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28개 대대가 동원된 트랩 작전을 통해 무자히딘 서부연합군과 군수기지를 격파했고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잠시나마 안정화됐죠. 하지만 1986년부터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가 CIA와 파키스탄 정보국을 거쳐 무자히딘의 손에 들어갔고 9월 25일에 처음 사용된 스팅어는 미레이과 밀-24 헬기를 격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쟁 양상을 크게 변화시킨 스팅어 이전에는 무자히딘의 대공화
점령하기에 의해 격추된 헬기와 군용기는 50기 전후였지만 1986년 한 해 동안에만 200기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공격과 수송 양면에서 활약해온 밀-24의 손실이 급증했는데요. 밀-24는 강력한 화력과 장갑을 갖추고 있어서 무자히딘의 대공화기 정도는 씹어먹을 수 있었지만 스팅어 같은 미사일에는 취약했죠. 이 때문에 소련군 장병들 사이에서 전쟁의 염증을 느끼는 분위기가 퍼져나갔고 소련 지도부도 매년 60에서 80억 달러의 비용과 1000단위의 사상자를 내는 전쟁이 달가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1986년 10월 15일에서 31일에 걸쳐 6개 연대 7,000명이 철수했지만 이는 장병들을 달래려는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부분 철수인지 전면 철수인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11월 13일에 열린 소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6년간 싸웠다.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20-30년은 더 싸울 거다. 이에 참모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카불과 지방 중심지를 통제하지만 점령지에서는 권력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위한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11월 13일 중앙위원회 회의는 결국 2년 내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 철수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이렇듯 1986년에 소련의 승리가 어려워지자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았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장갑 여단과 코만도 여단을 제외하면 전위가 높다고 할 수 없는 탓에 소련군의 감시에서 멀어지면 쉽게 무자히딘에 투항했고 무기를 빼돌리기까지 했는데요. 게다가 몇 년에 걸친 전쟁으로 무자히딘 내부적으로도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죠. 무자히딘은 반소, 반정부 측면에서 의견이 일치했지만 의식과 체제가 전혀 통일되지 못해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무자히딘은 수십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져 각각 자기 측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암살과 총격전을 벌이고는 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세력 다툼 외에도 서방 측, 특히 파키스탄에서 보내온 원조물자의 분배와 공격작전에서의 주도권 장악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카불 근처에서 무자히딘 간의 충돌이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한 적이 있을 정도였죠. 1987년이 되자 첫 달부터 제173 특수부대의 정찰대가 칸다하르에서 처음으로 스팅어 3발을 노획합니다. 소련은 참모부 사령관이 이끄는 국방부 작전 그룹을 카불에 급파했고 2월 4일에서 3월 11일에 걸쳐 대규모 제병합동인 스콜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파키스탄 마을 2곳과 난민 수용소 2곳을 공습하는 미친 짓을 벌인 덕에 66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다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4월 29일에는 코스투주 파크티카 지방에서 소련의 미그 23 전투기가 파키스탄의 F-16 전투기를 격추하기도 했죠. 1987년 5월에서 6월에 걸쳐서는 소련군과 정부군 6,000명과 무자히딘 3,000명이 충돌한 아르간다부 전투가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무자히딘의 스팅어의 군용기들이 격추당하자 소련군은 헬기 투입을 취소했고 정부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됐습니다. 무자히딘에 대한 공격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른 정부군은 많은 무기와 함께 무자히딘에게 합류했고 결국 500명의 사상자와 1,200명의 탈영자로 전투는 막을 내리는데요. 1987년 11월 23일에는 코스트주의 새로운 이슬람 세력을 창설하려는 무자히딘의 계획을 막고자 마지스트랄 작전을 개시했죠. 5,634명의 소련군과 정부군은 4,000명의 무자히딘과 이듬해 1월 10일까지 전투를 계속했고 그 결과 소련군과 정부군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자히딘은 사상자가 500명이지만 소련군과 정부군은 그보다 많은 733명으로 승리에는 그만큼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마지스트랄 작전 중 제345 독립공수연대의 제9공수중대 39명이 무자히딘 200에서 400명에 맞서 싸운 3234고지 전투는 제9중대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정점을 찍은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988년 4월부터 협상이 본격화되더니 1988년 5월 15일 휴전 협정이 성립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죠. 협정의 조인에는 유엔 사무총장, 아프가니스탄 외무장관, 파키스탄 국방장관, 미국 국무장관, 소련 외무장관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협정에는 전쟁의 주체인 무자히딘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직이 분열된 탓에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사된 휴전 협정의 내용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모든 외국의 간섭을 끝내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상호 무력 행사를 멈추며 소련군이 9개월 내로 전면 철수하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1988년 5월 15일부터 8월 15일에 걸쳐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이 1차로 철수하죠. 하지만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7월에는 자불주의 중심지인 칼라트를 무자히딘이 점령하려 시도했습니다.
철수했습니다. 이어진 8월 4일에는 파키스탄의 F-16이 국경 근처에서 소련의 수호이 25 공격기를 격추했고 조종사인 공군 부사령관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1988년 8월 15일까지 파병군의 절반인 5만 2천 명의 장병이 고국인 소련으로 돌아갔는데요. 소련군의 절반이 철수하자 무자히딘은 10월 23일부터 11월 7일에 걸친 화살작전으로 정부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죠. 승승장구한 무자히딘은 11월경 아프가니스탄의 28%를 통제했고 소련군은 11월 15일에서 2월 15일에 걸쳐 2차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2차 철수에서 얌전히 물러나지 않고 무자히딘에 최대한 큰 피해를 주는 걸 목표로 1989년 1월 23일 태풍작전을 개시합니다. 3일에 걸친 대규모 포격과 공습으로 무자히딘은 370명이 사망했고 민간인은 1000명 이상 사망했는데요. 이 작전 후 아프가니스탄 주재 소련 대사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죠. 귀하가 이 나라에서 머무르는 마지막 날에 자행한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은 최근에 나타난 모든 낙관주의를 박살냈습니다. 당신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슬림에게 죽어가는 정권을 강요한다고 믿게 만드는군요. 하지만 이건 비논리적일 뿐더러 불가능한 일입니다. 1989년 2월 13일 소련군의 마지막 부대가 카불을 떠났고 이틀 뒤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이 완벽히 철수하면서 9년간의 기나긴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끝났지만 소련은 1986년부터 오일 쇼크로 경기가 침체했고 오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막심했는데요. 게다가 무자히딘의 포로로 잡힌 소련군 장병은 물론 자발적으로 무자히딘에게 넘어간 소련군 장병들도 남아있었죠. 과연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후 있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요?